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구독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41살 남성입니다. 요즘 형사재판부터 제가 소송 건 재판들 따라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반은 넋이 나가 있는 놈이라고 할 정도로 세속에 관심이 없고 발명에만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고로 전 되게 못생겼습니다. 키도 172cm에 머리숱은 유전자에 의해서 30대 중반부터 몽창몽창 빠져나가 거의 훌렁거리는 지경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두 분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 배도 나오고 비엔나 소세지 같은 몸매를 가졌는데 이 정도의 외모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자들이 절 너무 좋아합니다. 매력 있대요. 제 34년 친구는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임상의로 있고 아마도 이대로 나가면 50살 되기 전에 신경외과장이 될 것 같은 실력 있는 놈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지구의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같이 포용력이 있기가 드물지. 너같이 하나의 인격으로 매력 있기가 드물다는 거야. 인간성 뜨뜻하지, 섬세하지, 배려심 끝내주지, 돈 잘 벌지, 베풀 줄 알지. 야, 정말 여자만 제대로 만나면 뜨거운 불타는 연애를 할 텐데 어떻게 여자 복이 그렇게 없냐? 절 보고 여자 복 없다고 할 만합니다. 전 사실 지금까지 3번의 이혼을 한 상태거든요. 뭐라고? 인간성 좋고 어쩌고 좋은 건 다 가져다 붙이더니 이혼만 3번이라고? 라고 하시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결혼도 이혼도 다 여자들이 하자고 한 겁니다. 전 정말 하늘을 우러러 결혼하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여자들이 좋아서 죽자 사자 결혼하자고 달려들어서 해준 거고 여자들이 이혼하자고 해서 위자료 와장창 뜯겨가며 이혼해준 죄밖에 없습니다. 첫 아내는 중학교 국어과 선생님이었는데요. 정말 여자다운 멋대가리라고는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몇 번 데이트하고 난 후 어떻게 헤어지나 궁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세상에 문학평론을 웬만한 평론가 못지않게 쫙 꿰는 겁니다. 토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를 분석하는데 어찌나 지쪽이던지 거기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역시나 여성으로 매력이 너무 없던 데다 이 여자가 절 못 견뎌 하더군요.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잘 안 씻는다고요.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달달 볶는 여자를 저 또한 견딜 수 없었고요. 아무튼 이 여자의 학교 선생다운 잔소리에 질려서 집 지하에 있는 골방에 박혀 발명만 디립다 하다가 이혼당했고 위자료를 듬뿍 퍼주어도 좋았습니다. 다시 제게 자유가 왔으니까요. 사실 자식이 없었으니 이혼이 쉬웠을 거예요. 두 번째 아내는 일방적으로 제게 완전 반해서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약까지 먹는 통에 결혼을 해주었는데 제가 발명품 생각만 하면서 자기와 같이 시간 안 보내준다고 외롭네 어쩌고를 입에 달고 살더니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이혼해주었습니다. 물론 위자료 몽창 뜯겨가면서요. 3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적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 의사 친구놈이 한 말이 안 잊혀지네요. 야, 왜 미국 영화 보면 집 앞 포치에 나와 앉은 늙은 할머니들 장면 많이 나오잖아. 왜 모여 앉아 바느질하는 장면 말이야. 그게 바로 컬트라는 거야. 컬트든 갈피스든 어쨌든 난 이 다음에 우리 70쯤 되고 나면 네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혼했던 전 와이프들 한 10대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불 꿰매는 걸 하고 있을 그림이 그려진다고. 악담도 정말 소름 돋게 무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아내.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내도 실은 줄기차게 아내가 구애를 해서 또 못 이기고 결혼을 당해준 겁니다. 아내가 절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전 또다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피곤한 과정을 2번 다시 하기 싫었고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고 나서 제가 취해서 실수로 원나잇을 했나 봐요. 사실 2년간 여자 근처에도 안 가봤으니 여성에게 굶주리긴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절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커피 마시자고 해서 커피숍에 가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창수씨, 여자랑 자고 모르쇠 하는 못된 버릇 어디서 배웠어요? 난 처녀였단 말이야. 나 책임 안 지면 창수씨 천벌 받아요. 그러면 카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웃느라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같이 택시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창수씨, 그날 밤 나랑 몇 번 한 줄 알아요? 하룻밤에 3번이야, 3번. 3번이나 하고 결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무책임한 짓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러면 초로의 기사님이 운전하시면서 빵빵 터지며 젊은 양반, 웬만하면 결혼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생긴 걸로 봐선 여성분이 한참 아깝구만. 그런데요, 아내의 이런 무대뽀 작전이 제겐 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에 소심한 성격이고 또 이렇게 죽어라 대시하는 여자는 쉽게 떼내지 못하는 팔자니까요. 또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고 그닥 싫은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내하고는 특허청에 들락이며 알게 되었는데요. 둘 다 그러니까 발명가였죠. 아내는 어떤 애아빠가 아기 샤워시키다가 샤워기가 튕겨나가서 온 목욕탕이며 온몸에 물벼락을 맞은 그걸 계기로 손에 쥘 수 있는 샤워 거치대를 발명해 순식간에 20억을 번 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자기도 뭔가를 발명했답시고 들고 온 겁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내는 돈에 목을 맨 여자였어요. 아내를 홀로 키워낸 장인어른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8살 어린 여자아이가 동네 떡볶이집 삐끼 노릇을 하면서 하루 3,000원씩 용돈벌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는 아이 손님인 척 우와, 이 집 떡볶이 너무 맛있다 하면서 다른 애들을 떡볶이를 사 먹기 유인하는 거죠. 그 노릇을 얼마나 죽자사자 열심히 하는지 떡볶이집 사장님도 그렇게도 예뻐하셨답니다. 아빠, 나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삐끼 잘한다고. 네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나이에 에휴,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삐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와서 그걸 아빠한테 자랑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없이 키우지도 않았는데 남들 하는 사교육도 다 시키며 키웠는데 도통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어릴 때부터 돈에 꽂혀서 안 하는 짓이 없었다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땐 명품 목걸이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짓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소년원에 갈 뻔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 쇼핑몰은 아직도 간간히 운영하는 눈치인데 목걸이를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아내 때문에 속 정말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못하게 별짓을 다 해보셨는데 너랑 나랑 그만 같이 죽자고 팔을 질질 끌고 한강다리에는 안 가봤나.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거 먹고 죽을란다고 쥐약을 앞에 놓고 협박을 안 해봤나 하면서 속을 썩으셨는데요. 그 당시 장인댁 옆집에 커리커처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동시에 관상을 봐주며 돈을 버는 중늙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이 학생은 돈이 생긴다고 하면 옷도 벗고 개똥도 주워 먹을 관상이야. 아내의 돈에 대한 집착의 활용점정은 아마도 고3에 했다는 간이식일 겁니다. 이건 불법이라서 더욱 문제가 되었을 일인데 병원 원장의 일이기 때문에 묻힐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때 장인이 위암에 걸리셔서 한참 항암을 받고 계셨는데 그 대학병원 원장님이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신 분이셨나 봐요. 게다가 장인어른 담당 교수님이셨고 활발하고 거칠 거 없는 성격의 여고생이 보호자 노릇을 하는 게 기특하고 귀엽기도 해서 자주 대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장님 딸이 강경화 사기로 복부에 물까지 차는 단계까지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바로 자기의 간을 이식해주기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적합성 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동갑이고 같은 여성이라 그런지
이렇게 딱 맞다 할 수 없게끔 적합 판정이 났고, 원장님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확인을 하셨답니다. 이제 겨우 19살이고 학생은 살아야 하는 날이 70년 정도고 대학도 가야 하고 말이야. 아, 그것뿐인가? 연애도 하고 맥주 마실 일도 많을 테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새털같이 많은데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나. 신중하게 생각해. 그러나 당시 형편이 그닥 좋지도 않은 환경상 아버지의 위암 수술비도 걱정이 되었을 테고, 무엇보다 바로 간을 제공해주는 증여자에겐 감사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말까지 나와서 아내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간을 이식해 준 겁니다. 어쨌든 결국 전 아내에게 삼혼을 당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 거죠.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부모님은 거의 절 포기하신 눈빛으로 한심하게 바라보시는데, 바로 위에 형이 못 참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 또 사고 쳤구나? 두 번째도 사고 쳐서 결혼하더니 나이 11살 어린 아가씨를 너 어떻게... 아유, 이 한심한 놈. 이 자식아, 결혼은 일륜지대사야. 신중해야지. 사실 두 번째 아내도 나이가 많이 어렸고 아내가 달려들어 결혼은 했지만 그때도 책임질 짓을 해서 당한 결혼이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들더군요. 장내 아주버님,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한테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기로서니 장래시댁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할 말하면서 대드는 게 인간 글러먹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전 그때 아내에게 처음으로 활짝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분명 자기에게 마이너스 될 짓인 줄 알면서도 절 위해 저를 편들어 주느라고 눈에 쌍심지 키고 형님을 잡아먹을 듯 하는데 사랑스럽더군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발명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던 사람이라 생활적인 면이 엉망이었고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첫째 아내도 아마 제 이런 면을 질려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파트 청약 넣는 것부터 시작해 적금, 보험부터 집에 싱크대 문짝이 나가면 직접 만져서 바로 잡아놓는 것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맥가이버였습니다. 네, 아내는 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편한 걸. 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내. 그뿐 아니라 절 사랑해주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름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퇴근하면 직접 삶은 파트로 과일과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넣어서 빙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내에게 불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는 한부모 밑에서 자라서인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돈 벌 궁리하면서도 살림은 또 철저하게 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걸레를 차고 다닌다고 했을까요? 사실 위에선 농담으로 말해 넘겼지만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이혼을 2번이나 한 상처는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는 이번만큼은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던 전 아내의 살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전처들과 결혼 생활 중 아내들의 가장 큰 바람은 현실에 발바닥 붙이고 정상적인 남자처럼 행동하리라였을 만큼 맨날 지하방에 내려가서 발명에 몰입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도와주려 하면 아내는 이런 건 안 해도 되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돈 벌 궁리나 해. 자기 지금 발명하고 있다는 거 뭐라고 했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아내들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즈음에 더욱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먹으니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난 영원히 내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초조함이 나이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내하고도 아이가 안 생겼고 둘째 아내는 임신하기 힘든 몸이었다고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내렸고 전 그렇게 자식 없는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여성 구독자님들이 온전하게 이해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에게 자식이란 아주 특별한 의미거든요. 나의 남성으로서의 확인도 되고
또 내 분신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종족 번식의 본능. 유전자 속에 새겨진 건 여성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잠자리에 목을 매는 그 호전성이요. 그게 바로 자식에게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자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골몰해서 전 가정에서 남편으로의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으로 우스운 게 자식을 원해서 아내를 아껴가며 사랑하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얼마든지 임신 가능한 나이 어린 아내란 존재가 내 자식을 만들 사람으로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애틋하고 예쁘더군요. 하는 짓마다 예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말을 그 의사 친구에게 했더니 합이 맞아서 그런 거지. 아, 왜 부모 자식 간에도 합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합이 있듯이 합이 든 것 같다. 장인어른이 아내를 키울 때 그렇게도 싫어하셨다던 아내의 돈에 대한 집착도 예쁘게 보이는데 말 다 했죠.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발명품을 주기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아이디어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전 그 능력이 부족했어요. 생각보다 구체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게 힘이 듭니다. 사업화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발한 특허로 만들어진 상품들 중에 시장에 관심도 못 받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허 기간이 만료 후에 카피 제품이 상용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전 건강식품을 장복하면서까지 아내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와 나란히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검사를 마쳤고 둘 다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겨서 초조해질 무렵 아내에게 이상징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자꾸 새는 거예요. 입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코로 나오는 느낌? 짐작하시나요? 그 앵앵거리는 느낌이요. 듣는 사람이 불편하죠. 처음에 코로나인 줄 알고 놀래서 보건소에 갔더니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가면서 앵앵거리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퇴근해서 둘이 저녁 맛있게 먹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6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날 정오에 늦게 아침밥을 먹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손목에 힘이 없어. 밤새 같이 게임을 했으니 저도 팔목하고 어깨가 시큰거리던 참이라 별 생각 없이 게임 때문일 거라고 별거 아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그런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고 손가락까지 힘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아내가 한 달 전쯤에 발음이 새면서 콧소리가 났던 것도 기억이 나서 갑자기 뇌출혈이나 그런 게 의심되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짐작대로 증상이 비슷해서 덜컥 겁이 나더군요. 급한 대로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간 증여를 해주었다는 따님을 둔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대형 병원 신경외과를 갔어요. 거기 원장님 딸에게 간 증여해준 것 알지? 진료비가 무료야. 거기로 가. 다행히도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신경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신경과 진료를 접수하고 진료 후엔 재활의학과 교수님하고 협진을 해야겠으니 날짜를 다음 날로 다시 잡자고 하는 건데 뭔진 모르지만 교수님 표정이 어두워서 무섭더군요. 협진 날 근전도 기계로 검사를 했더니 팔다리에서 이상한 파형이 주르르륵 나오는 거예요. 진단을 루게릭으로 내리더군요. 전 도저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심지어 변기 앞에 서서 오줌을 누다가도 울었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이 꼭 저 때문만 같아서요. 작년 지방 출장 때 깊은 밤 국도에서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세게 받았는데 혹시 새끼 가진 고양이였나? 혹시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죄를 또 짓지는 않았나? 두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 별의별 생각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우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를 끊고 아침마다 조깅을 1시간씩 했습니다.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내를 케어해야 하고 아내를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루게릭 초기부터 집안 살림을 해주기 시작한 도우미 선생님이 아내가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으니까 사모님을 그만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사장님, 젊은 양반이 앞길이 창창한데, 아유, 언제까지, 아유, 눈물이 나네요. 제게 시집와 1년을 제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절 사랑해준 아내입니다.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아내의 손발이 되어줄 차례 아닐까요? 서로 사는 길은 요양원에 보내는 방법, 그것밖에 없으니 어째요. 죽으나 사나 결혼서역에 아내가 아프다고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항목은 없었어요, 선생님. 아내의 경우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였습니다. 루게릭 진단을 받고 아내가 제게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환자용 침대를 드리고 서재방에다가 자기 방을 마련해달라는 거였어요. 둘이 한 방에 있으면 당신 한두 달도 안 되어서 넉다운돼. 따로 있자. 절 생각해주는 아내의 그 깊은 마음이 절 울먹이게 했습니다. 싫어. 나 당신하고 한 방에 있을 거야. 한 침대에 한 입을 쓸 거야. 절대 안 돼. 매사 심적인 정리정돈이 확실한 의사인 제 오랜 친구가 우리 부부가 이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더니 은진 씨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방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엇보다 자네가 지치지 않아야 하고 자네가 잠을 자야 한다고. 루게릭이라는 병이 참 욕 나오는 게 노화를 늦추는 치료만이 개발되고 있고 병을 없애는, 되돌리는 치료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서서히 근육이 말라붙어 가는 병, 가장 무서운 병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너무 말짱한데 몸의 근육이란 근육은 그 어떤 근육까지 싸그리 서서히 하나씩 퇴화되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병. 몸 전체를 딱 맞는 감옥에 가둬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내의 경우엔 말이 새다가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고 턱 근육부터 문제가 와서 먹는 걸 못했습니다.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 벌려. 먹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당신 이러다가 물도 못 마시는 지경이 돼. 그럼 죽고 말 거라고, 제발. 안 먹으려고 하는 아내에게 애걸을 하면서 식사를 하루 3끼 진행을 하는 전쟁이 시작된 건 입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말을 일절 못하게 된 후였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의사인 친구가 한 달에 2번씩 와서 제 아내를 지켜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과는 루게릭 환자를 안 보지만 내가 학교 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자네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지능이 빨라. 살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엔 호흡도 힘들기 시작하고 혼자 힘으로 몸을 버틸 수 없는 지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아내를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내내 누워 있어야 하니까 절 부를 때 벽을 치는 그 팔 아픈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호출기를 개발했습니다. 아직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때 아내가 부탁한 거예요. 자기, 이제 나 서서히 근육이 다 말라갈 텐데 날 위해 내 병에 적합한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 일단 호출기 같은 거. 나 벽 두드리는 거 근육이 아파 미치겠어. 아내 병간호 할 생각만 했지 저의 재능인 발명품을 만들 생각을, 아내의 병에 쓸모있는 발명품 만들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했는지 저 자신이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발명에 필요한 돈은 대주실 거야. 자기, 지금 우리 생활비며 병원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죄송해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 원장님 딸에게 간이식 해드린 거 잊었어? 원장님은 해달라면 아마 우리 평생 생활비도 대주실걸. 네, 사실 제가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앉아 아내를 간호할 수 있었던 것도 넘치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바로 제 아내에게 당장 시급한 거였습니다. 근육이 말라가는 만큼 달라지는 호출기요. 그러니까 누를 힘이 사라지면 동작 감지만으로도 절 불러들일 수 있는 호출기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워서 입술만 조금 움직여도, 허리를 잠깐 옆으로 0.0001mm만 움직여도 그 근육 움직임이 감지되어 호출기가 눌러지는 겁니다. 그걸 처음 본 입 가진 사람들은 다들 절 칭찬했죠. 내가 여자면 자네 네 번째 아내가 되기 위해 죽자 사자 할 것 같네. 어쩌면 아내를 위해서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이래저래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자기 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절, 장인어른도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았으나, 이상하게도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딸인 아내의 발병 초기부터 저희 집에 잘 안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밖에 사물을 보러 나갈 때만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셨더랬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홀로 키워오신 딸이 이런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면 애틋할 텐데 그닥이시고 굉장히 무덤덤하게 대하시더군요. 뭐 장인어른께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늘 무덤덤하신 모습만 보이셨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라고 짐작만 했죠. 제 발명품을 보시면서 자네는 역시 기대에 부합하는군. 저한테 무슨 기대를 하셨다는 건지는 몰라도 결국 칭찬의 말씀이겠거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명한 것은 모니터 호출기였습니다. 아내가 뭐 필요하다 하면 맥박이 올라가죠. 심장이 두근거리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모니터, 맥박 표시되는 기기로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울리는 호출기죠. 그럼 그 기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청소를 하거나 제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바로 달려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면서 아내의 모든 매무새는 제가 관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내가 처음으로 기저귀를 사용한 날, 제가 그 뒤처리를 한 날, 아내는 정말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핸드폰 문자에다가 여보, 나는 남자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인가 봐. 도우미 선생님한테 내가 망가지는 거 보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버지나 당신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에게 내 추한 모습 보이는 게 싫어.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본 도우미 선생님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또한 절 추켜 세우기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사모님, 저는요, 아프셔도 사모님이 부러워 죽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봐도 남편한테 이런 사랑 받는다면 여자로 난 보람 있지 않겠어요? 세상 어떤 아내가, 병 앓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대우를 받겠어요. 아내는 기저귀를 처리하려 제가 바지를 내릴 때마다 거의 통곡하듯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매트리스 엉덩이 부분에 구멍을 내고 침대 바닥에도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다라이를 놓고 다라이에 비닐을 씌웠어요. 기저귀보단 아내가 덜 창피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내가 그 다라이를 사용하는 걸 보신 장인은 제게 처음으로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구만. 요양원에 보내자고. 원장님이 진작부터 알아보고 계셔. 이건 정말 서로 간에 할 짓이 아니잖아. 사람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주위에서 입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때마다 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만 새록새록 되새겼습니다. 오기라면 오기랄까 모두 다가 아내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럴수록 전 아내에 대한 아픈 마음이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근육이 사라져가는 아내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겠나요? 아내가 루게릭 진단을 받고 서재방에 환자용 침대를 들여 옮겨 앉고 사흘인가 지나서 밤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옆에 눕더군요. 여보,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나 안아줘.
나 외로워. 요즘에 왜 나 안 안아줘? 내가 병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야? 근육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매력이 없나? 그날 전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게 마지막 밤일 것 같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던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있더군요. 이미 제 안중에는 종족 번식, 내 새끼 이런 관념은 영영 사라졌고 오직 아내를 살리고 싶은 욕망에 들떠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치료제는 없고 오직 시간만 늘릴 수 있는 약만 나와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요. 아내와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말로 대화를 나눈 게 까마득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음성이 톤이 어땠나 너무나 안타깝게 잡히지 않으니 더더욱 아내의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머릿속엔 아내와 보낼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결혼하자고 쫓아다닐 때 전 결단코 제가 아내를 이 정도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을 앞두곤 누구나가 모든 게 애틋해져서 그랬을까요? 저의 그런 감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도우미 선생님은 우리 부부를 위해 많은 걸 해주셨는데 신분증을 지참해서 병원 대리 처방도 받아오고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물품을 적어드리면 구입해 오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부탁한 소품을 사러 나갔다 온 날 도우미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근육 움직임 감지 호출기 지난번에 여기다가 침대에다가 만드신 거 그거 처음으로 만들고 직접 만드신 거 맞죠? 그건 제가 앉아서 배터리부터 해서 모든 걸 직접 설계해서 제 손으로 수동으로 만든 기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했더니 의료기기 파는 데서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판매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대여용으로 보호자들 분 반응 봐서 판매용품으로 대량 생산할 거라고 하더래요. 도우미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전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고정 받침대까지 완전히 쌍둥이 제품 같았으니까요.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복사한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시중에 내놓기도 전에 제 발명품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니 충격이 오더군요. 심지어 디자인까지 95% 정도 비슷하니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집 안에 있다는 의심이요. 도우미 선생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분이죠. 자신이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면 자신이 가서 이런 상황을 찔러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장인어른일까요? 아니면 한 달에 2번 드나드는 제 친구일까요? 전 제 친구 쪽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짓을 하기엔 제 친구가 너무 강직하고 또한 제 친구는 범죄에 대하여 심하다 싶을 정도로 히스테릭한 친구거든요. 친구 아버지가 도박빚으로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는 게 서너 번은 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의심하는 자란 말이 딱 제게 맞아 떨어지더군요. 눈을 한 일자로 만들어 제 눈썹 밑에서 들락이는 사람을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파렴치는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는 눈의 근육만으로만 생활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말하게 되는데 내가 루게릭 환자를 진료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딱히 말하기 그렇지만 이거 해도 너무 빠른데? 그리고 살 빠지는 것도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걱정되네. 아내의 증상은 이젠 숨소리만으로 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불편함은 못 보겠어서 숨소리로 호출하는 기기를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눈에 미세한 떨림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숨소리만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서 주위 모든 분들이 제게 준비는 됐냐고 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네도 슬슬 준비해야 할 게야. 왕진오신 대학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장인께서 그러시더군요.
요양원으로 보내자고요. 이제는 케어가 불가능하니 자네라도 마음과 몸이 편하게 지내라는 뜻이셨어요. 장인어른, 그 사람 눈 깜빡거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나는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네, 맞습니다. 좋으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요, 장인어른 딸이기 전에 지금은 제 안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는 권리는 남편인 제 권한이 가장 커요. 제 식구란 말입니다. 옆에서 도우미 선생님도 요양원에 보내시라고 또다시 말을 거들더군요. 선생님, 제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힘이 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양원 말씀하시면 저 안 참겠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대한 건은 장인이 완전히 포기를 하셨는데 아내는 이젠 숨 쉬는 것까지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는 심정은 머리에 꽃만 달고 나가면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요. 암으로 투병하다 오래 앓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보호자들도 이런 마음일까요? 전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갑자기 경황 중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반쪽이 된 얼굴, 풀어진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숨 쉬는 게 고통이지? 자기, 그만 떠나. 떠나도 돼. 당신 열심히 했으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나 잘 살게. 그러니까 자기 그만 떠나. 아내는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혼자 보내서 미안해. 같이 못 아파줘서, 같이 못 떠나줘서 미안해.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미리 해두고 난 이틀 후 아내는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 원장님하고 신경과 교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내를 진료하신 후 특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억지로 연명하고 있긴 하지만 호흡이 멎으면 그걸로 심정지로 간다네. 뭐 이미 각오는 했겠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된 겁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장례 준비를 담당하시는 분과 미팅하려 원장님이 직접 건네주신 명함을 받아 전화를 걸고 약속 장소인 별관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뚜벅뚜벅 걷는데 장례위원회와 만나기 전에 전 아내를 왠지 지금 방금 한번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팅하고 있는 사이에 떠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헐레벌떡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11층을 누르곤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불쌍하기보다는 난 어쩌면 이다지도 처복이 없나가 더 서러워 울었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처럼 살아보는 건데 결론이 어쨌건 3번이나 아내를 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 현실이 저주받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 특실문을 조용히 여는데 전체 인생에서 이토록 악마의 광경, 저주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장하고 아내가 뜨거운 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어떤 강심장이면 그 찰나에 누가 드나들지도 모르는 그 찰나에 키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악마 같은 마음이면 병으로 다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야, 이 나쁜 새끼야! 네가 짐승이지 인간이냐? 죽어가는 사람을... 이라고 하려고 우선은 입을 꽉 다물고 달려들면서 순간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눈을 감은 아내의 표정이 거의 구름 위에 탄 것 같은 표정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숨이 넘어가던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내의 돈에 대한 집착이 부른 무서운 극장 버라이어티 쇼라는 것을요. 아내는 곧 있으면 다가오는 이 몇 년간 이어오던 쇼의 성공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 오랜 세월 내연남이었던 병원 원장.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어오던 관계하고의 뜨거운 키스를 하고 있던 겁니다. 지방분해 주사로 뺀 살로 인한 쇠약한 몸에 키스란 것이 주는 자극은 엄청난 짜릿함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절 특허청에서 처음 보고
역시나 못생긴 외모로 인해 관심이 없었는데 특허청 사무실에서 전해 들은 꾸준하게 발명품을 들고 오는 남자. 그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호기심이 생긴 거죠. 걔 중에는 몇 개는 특허 출원을 하고 발명품 중에는 사업화하면 돈이 기가 막히게 벌릴 거라는 이야기에 완전히 훅 간 겁니다. 그때 마침 20대 때부터 사귀던 남자인 대학병원 원장이 도저히 완쾌될 리가 없는 병인 루게릭 환우를 위한 발명품을 아내에게 권했던가 봐요.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샤워기기 그런 거 발명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잘만 하면 초대박이라고 생각해봐. 이 병은 당장은 치료제가 없다고. 환우를 위한 기막힌 도구를 발명만 하면 우리 병원에서 밀어줄게.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좋은 일이라고. 과학적인 재능하고 쓰는 머리가 모자랐던 아내는 절 떠올렸고 그렇게 제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루게릭 환우에 대한 발명품을 부추기기 위해 그런 엄청난 쇼를 꾸민 겁니다. 병원 원장하고 꾸민 일인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꾸미기 나름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파장 같은 거요. 장인도 그래서 그렇게 무덤덤했던 거고요. 이 지점에서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게 아내가 절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라는 걸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수뇌보를 가진 남자라는 걸요.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에 한 게 첫 번째로 분노스럽고 두 번째로 분노스러운 건 이 지점에 루게릭이란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환자가 아닌 일반인은 이 일이 별스럽지 않은, 다만 미친 사기꾼들이 벌린 한심한 쇼라고 여기시겠지만 루게릭을 앓는 환우나 그 보호자들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해집는 짓일 겁니다. 그 병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니까요. 전 아내와 병원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모든 사안을 냉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우선 아내를 형사소송으로 넘겨버리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사실 소액의 벌금형과 2, 3년만 살고 나오면 됩니다. 누가 아내에게 벌금을 1억을 낼래 징역을 2년, 3년 살래 하면 아내는 두 말도 않고 징역을 택할 여자입니다. 돈이 중하니까요. 전 아내를 금융치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운영했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미테이션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불렀고 전 경찰서 밖에 있다가 그 구매자들을 기다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78명이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아마도 어마어마해서 아내가 한 20년은 죽어라 서빙 같은 걸로 벌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도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 형사재판은 장기매매를 걸었습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선 장기매매건도 2, 3년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이 원장으로 방향이 돌려지면 완전히 매장이 될 겁니다. 아마도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뿐인가요? 병원 내 루게릭 환우들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지적 재산 침해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또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기 딸에게 장기 증여를 해준 딸 같은 여자와의 불륜 관계에 또한 낯을 들지 못해서 모든 가족 관계가 다 끊어질 겁니다. 우선은 그 딸이 안 보려고 하겠죠. 전 요즘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젠 원장이란 놈이 전화가 왔더군요. 이보게,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카톡 확인은 했으면서 답이 없냐고. 부디 고소만 취하해 주게. 내 통장에 있는 67억을 바로 현금으로 만들어서 자네 집으로 배달해 주겠네. 한 번만 너그러이 생각하게. 내 앞으로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할게야. 약속해. 이런 개수작을 하더군요. 그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그 대가리도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혹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67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그러나 아는 년이 루게릭 환자인 줄 속아서 다닐 때 병원에서 보고 같이 오래도록 대화 나누던 루게릭 환우 보호자들의 아픔을 절감하기 때문에 원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 이만한 게 올라오고 동시에 쓰립니다. 아내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게 계속 카톡을 보내고 전화질을 합니다.
연애할 때 하던 수법 그대로 하네요. 당신 이 소송 취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조루증이라고 소문낼 거야. 하도 한심하고 대꾸할 가치가 없어 제가 대답을 안 하자 또 다른 카톡을 보내더군요. 여보, 당신 1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 이러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 이 소송 취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당신 무정자증이라고 소문낼 수도 있어. 이것도 인간인가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 앞에서 혹독한 벌을 받을 테니까요. 제일 꼬신 건 아내에게 금융치료가 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20년, 30년 죽어라 벌어야 할 거예요. 다만 아내가 루기릭이라는 가짜 진단을 받고 나서 세상에 대한 병에 대한 원망을 털어내려 적지 않은 시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저를 가장 저주합니다. 다시는 사랑에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러나 또 살며시 걱정되는 건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70대가 된 저와 70대에 접어든 이혼한 열댓 명 마누라들이 제가 사는 집 포치에 모여 앉아 퀼트 이불을 꿰매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요. 여러분, 설마 제가 또 네 번째 결혼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쩌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을 함께하는 여자 변호사가 제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약간 나이 어린 육식동물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여자 변호사는 나이도 제 또래고 초식동물 같은 향기를 풍깁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 여성이 의자에 걸어둔 가방이 안 흘러내리게 하는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찌나 흥미진진하던죠. 아무래도 데이트 신청을 제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